화요일 날 휴강했죠? 뭐 여기 칠판에 써 있었어요? 보니까 그걸 보니까 즐거웠어요? 솔직하네. 아니, 화요일 날은 내가 오후에 그 외부 약속이 있어 갔다가 막 열심히 지하철 시간을 계산해서 막 오고 있는데 지하철이 내 생각만큼 빨리 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한 20분, 25분 정도 늦을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학원생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휴강 사인을 하게 했는데 일단 그거는 그때 다들 왔을 텐데 미안하고 그래서 뭐 다음 주에 한번 보강을 해야 되겠지? 응? 다음 주 정도에나 응?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있고 그 다음 주인가 2차 중간고사 보죠? 다음 주야? 다다음 주. 내가 기억에는 11월 8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이 25일인가 그러니까 시험이 겹쳤어? 시험 원래 겹치는 거야. 그 전에 뭐 한번 보강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 여러분들 어떤 시간이 제일 좋아요? 예, 보강을 매번 할 때마다 시간 정하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더라고. 응? 우리가 민주주의가 좋긴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 한 번 정하고선 이 다음에도 혹시 보강할 기회가 있으면 그냥 그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일 수업 시간이 안 겹치는 시간은 뭐 토요일 아니면 저녁 시간 물론 일요일도 있지. 일요일은 나도 싫어하는데 그래서 일단 저녁 시간으로 한다면 언제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저녁에는 보통 실험이 있어가지고 실험이 있나? 월화수목 다 실험을 4개나 들어? 아니요 그 원래 그 반이 월요일 화요일 일기 실험이 있고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물리 시험이 있어가지고 2학년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금요일 저녁이라는 얘기네. 진정은 불금이다. 어? 뭐라고? 불금. 아, 그렇지. 이 학문적인 열정으로 불타는 금요일. 월화수목 그러면은 그럼 토요일은 어때요? 토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그러니까 내가 저녁이라 하면 대략 한 7시 정도? 오전이라 하면 아침 7시는 절대로 아닐 거고 한 10시 30분 정도? 오후라 하면 한 1시 30분 정도? 밥 먹고 붙자면 좀 졸려올 테니까. AM이 아니구나. 내가 허술해. 응? 자, 우리가 사지선다에 익숙하니까 하나 정도 더 넣을까? 다른 가능한 시간대요. 목요일 밤? 밤이라 하면 뭐 밤 10시 이러는 거야? 집에는 가야지. 목요일 저녁은 목요일 저녁 아까 실험이 겹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근데 다음 주는 실험 중은 아니잖아. 이게 다음 주만이 아니고 혹시 그 우리가 이제 보강 타임 하나를 딱 정해 놓자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소위 예? 공통적으로 시간이 비는 시간.
금요일 오전? 어? 캡스톤은 금요일 저녁에 해요? 캡스 2주에 한 번. 캡스톤 오래 하나요? 2시간 계속 발표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 오전에 물리학 보강이 있어요. 11월에 보강을 있다고. 토요일 오전에 11월에 한 3번 정도 하신다. 어떤 교수님이시죠? 원영도 교수님. 네, 좀 본받아야 되겠다. 원영도 교수님의 그 열정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럼 일단은 세계 후보 말고 다른 시간대역은 뭐 이렇게 뾰족한 게 없죠? 일단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일단 한 번 정도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목요일 이 수업 전에 수업 있는 사람. 많이 있네. 그러면은 이 수업 이후에 수업 있는 사람. 밥 안 먹고 수업 들어요? 1시에. 1시. 응. 이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 12시 반에? 그럼 거부권을 행사해 좀 이따가. 여러분 이제 4개가 있다고 치고 요거는 이 수업이랑 연결돼서 그냥 쭉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부권이 할 수도 있겠네. 일단 여러분들 하나만 선택해요. 아니야, 2개 선택할까? 2개 선택 너무 숫자가 너무 많아. 1번. 손 하나만 들어. 그러면은 이쪽부터 한번 내리면서 카운트 해볼래요? 하나. 네. 됐어. 23. 금요일 저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토요일. 토요일 오후.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절대로 안 되는 사람, 겹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명 30분 겹친다는 거죠. 12시 반부터 금요일 저녁 실험이나 뭐 기타 등등 겹치는 캡스톤 2주에 한 번씩. 다음 주에 캡스톤이 있어요? 다음 주 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오전에 겹치거나 그러는 사람 없는 것 같고, 토요일 오후도 겹친 사람이 있어도 이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화요일 날 수업이 4시죠. 그 수업 이후에 혹시 수업 있는 사람 4시부터 5시 한 15분까지 수업을 한다고 치고 여기선 화요일
이 시간대는 어때요? 일단 절대로 안 되는 사람. 실험 있어요. 6시. 6시부터 30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30분 정도 겹치는 거고, 여기도 한 30분 정도. 실험은 동시에 다시 시작해요? 무슨 실험이지? 물리? 그리고 그 외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은 어디로 갈까? 응? 응? 일단 이 밑에 건 이번에 안 물어볼 거예요. 화요일 날이 나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해요. 여기서부터 한번 쉬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1명 정도 되고, 목요일 날 이 더 많은 듯하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되 12시 반부터 수업 있다고 그랬죠? 어디서 수업 있어? 이 건물? 인문대? 거긴 옆이지? 목요일 날 수업을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한 45분씩 늘려서 할게요. 네? 그러면 괜찮? 다음 주에 한 번 일단 하는 거죠. 그치, 이게 다음 주에 12시부터 1시가 아니라 그 수업 휴강이야? 그러면 그냥 해도 되겠네? 네? 아니면 뭐 12시 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그 보강하기 만만한 시간은 목요일 날 수업을 이어서 좀 더 길게 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제일 해피한 거지? 그러면은 펜 좀 잠깐 볼까? 다음 주 목요일이 11월 1일이지. 보강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수업을 좀 하다가 중간에 여러분 또 눈빛이 흐려지면 얘기를 하지. 오늘은 지난번 시간까지는 어토믹 업솔션 스펙트로메트리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토믹 에미션이에요. 아마 지난주에 마지막 그림이 아마 이런 그림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원소 분석을 하고 싶다. 그리고 미량 원소 분석을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쓸 수 있는 소위 방법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토믹 업솔루션을 보느냐, 그리고 어토믹 업솔루션에서도 그 어토마이제이션을 그 플레임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일렉트로 서멀하게 쓰느냐. 그 다음에 어토믹 에미션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토믹 에미션을 플레임을 이용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 플라즈마, ICP 같은 플라즈마를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옵션이 별로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어토믹 플로레센스를 사용하느냐. 근데 이때 어토마이제이션을 플레임으로 하느냐. 이런 초이스들이 주로 많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은 각각의 방법들이 각각의 다른 원소들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나, 그리고 얼마나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디텍션 리미트 같은 것들을 이런 테이블로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게 만약에 내가 카드뮴이라는 거가 뭐 내가 여러분들 중에 뭐 어떤 뭐 정부기관 중에 뭐 요즘 뭐 어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데서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라면에 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 경우에는 유기 물질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그 성분이 어떤 중금속이 들어있다, 수은이 들어있다, 카드뮴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것에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카드뮴 같은 경우에 5가지를 다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그 카드뮴이 사실 뭐 사람한테 아주 치명적인 독성을 미치는 농도 영역을 비교해 봤을 때 아마 이런 방법으로는 어토믹 에미션의 플레임 그러니까 20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니까 뭐 시우마이스 9승 정도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이게 1000이니까 뭐 시우마이스 6승 정도 우리가 측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디텍션 리미트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난 시험에서 나왔지만은 그냥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정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보일랑말랑하는 소위 시그널 투 노이즈가 한 3배, 3 정도 되는 그런 게 2ppm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농도거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아마 사용하기 힘들 거고, 그럼 나머지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한 ppb 정도의 레벨인 뭐 1ppb 이런 거만 측정해도 된다. 그러면 플레임 방식의 어토믹 업솔션을 사용하면 될 거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장점이 뭐 시료를 계속 좀 빠른 속도로 계속 측정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낮은 농도를 해야 된다. ppb가 아니라 ppt까지 내려야 된다. 그러면은 일렉트로서멀 그리고 뭐 시료의 상태가 뭐 녹이거나 그러니까 액체 상태가 아니라 무슨 혈액이나 이런 것가 아니라 어떤 고체 상태로 있다. 그러면은 일렉트로서멀의 장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어토믹 업솔션이 사실 장비의 가격이 어토믹 에미션, 그러니까 ICP, AES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싸요. 저렴해요. 근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뭐 얘가 2인데 얘는 0.04. 오더가 한 100배 정도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오더가 한 2개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은 농도를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ICP AES라는 이 장비가 훨씬 더 장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어토믹 에미션이 장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챕터 10인가 9인가 그렇죠? 예, 이게 챕터가 9 챕터 9인가요? 10장이 맞지? 9장에서 배우고 또 10장에서 이제 넘어온 거지. 근데 우리가 어토믹 업솔션 배울 때 혹시 기억나나요? 온도에 의한 그러니까 그 불꽃의 온도가 이 센시티비티라든가 그 우리 정확도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그랬지? 온도가 올라갈수록 뭐가 바뀌지? 불꽃 안에 있는 원자화된 그 성분들이 바닥 상태에 있는 거랑 위에 여기된 상태에 있는 거랑의 그 상대적인 비율이 바뀌죠. 그리고 어토믹 업솔션, 특히 이 중에서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대략 몇 도 정도의 온도에서 이 측정을 한다고 그랬죠? 원자를 한다고 그랬지? 지난 시간에 물어봤었는데 3000도 쓰지? 2000에서 3000도 사이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 온도에서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그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그 이퀘이션을 가지고선 바닥 상태에 있는 것 대비 여기 상태에 있는 거가 얼마나 있나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굉장히 적은 양이 여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게 에미션이고 바닥에 있는 거를 올리는 것을 보는 게 업솔션인데 그 온도대에서는
바닥에 있는 걸 올리는 거가 그 훨씬 시그널 투 노이즈가 좋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순간적인 온도 변화, 뭐 2,500도에서 2,510도가 됐다, 2,520도가 됐을 때 그 불꽃의 온도 차이 때문에 시그널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런 영향이 업솔션이 에미션보다 훨씬 적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스테이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 온도를 에미션을 쓰고 싶으면은 온도를 더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토믹 에미션을 쓸 경우에는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장점이 없는데, 이게 뜻이 그러니까 플레임으로는 뭐 한 2,3,000도 정도 레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업솔션이 훨씬 유리한데, 이 플라즈마라는 것이 들어가는 인덕티블리 커플드 아르곤 플라즈마, 이거 4,000에서 6,000도. 그다음에 다이렉트 커런트 아르곤 플라즈마, 이것도 4,000에서 6,000도. 뭐 마이크로웨이브는 좀 온도가 낮은데 실제로 시장에 나와 있는 장비들은 거의 대부분이 요거예요. 인덕티블리 커플드 아르곤 플라즈마, ICP AES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온도가 한 5, 6,000도 된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그 계산을 해보세요. 시험 문제 나올지도 몰라. 5, 6,000도가 뭐 6,000도가 됐다. 그러면은 바닥 상태에 비해서 여기 상태로 올라가 있는 원자가 몇 %나 될까? 그리고 6,000도가 됐을 때 온도를 10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10도가 떨어졌다. 그럼 그때 소위 변화하는 양은 몇 %나 될까? 우리가 업솔션에서 계산을 했었죠. 그것을 이 에미션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왜 에미션이 이 높은 온도에서 장점이 있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토믹 업솔션을 할 때 그 라이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또 오래 했었죠. 어토믹 업솔션일 때 특히 중요한 부분이 라이소스를 어떤 걸 쓰느냐, 그리고 라이소스를 쓸 때 우리가 어토믹 업솔션 라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좁은 그 소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배운 게 뭐였지? 그치? 홀로우 캐소드 램프. 그래서 좀 특별한 케이스의 라인 소스를 우리가 사용했었죠. 그리고 홀로우 캐소드 램프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좋긴 한데 그 매번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 기억나나요? 그렇죠? 무슨 마치 권총에 이렇게 총알 들어간 것처럼 그 라이소스가 여러 개가 꽂혀 있고, 우리가 뭐 소디움을 분석하고 싶다면은 소디움 램프를 그쪽에 옮겨주고 라이소스로 옮겨주고, 뭐 마그네슘을 분석하고 싶으면은 마그네슘 램프를 사용해야 되고, 그 얘기는 우리가 장비가 이렇게 있으면은 라이소스 그 램프가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있어야 되고 매번 바꿔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불편할 뿐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 엘리먼트밖에 분석을 못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플레임 메소드에서 그 기억나나? 그 무슨 버너를 사용했었지? 그 불꽃 태우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버너. 다 배웠는데 L로 시작해. 길쭉하게 생긴 그 버너의 이름을 뭐라 그랬지? 라미나 플로우. 그치. 메인 메모리에 넣으니까 왜 자꾸 보조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할까? 이 학기 끝나면 또 어디 처박히잖아. 응? 이게 라미나 플로우 버너라고 그랬어요. 라미나 플로우 버너는 이 길쭉하게 생긴 이유는 퍼스 랭스를 길게 하기 위한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은 또 단점은 뭐가 있었나? 계속 시료를 빨아들여서 태워버리고 날려버리니까 시료가 원자화된 시료가 불꽃 안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죠. 그리고 시료가 많이 소모가 됐지. 시료를 많이 쓰는데 한 번에 한 가지 엘리먼트밖에 못 봐. 그럼 만약에 우리가 토양을 분석한다, 아니면은 우리 병원에 가면은 피 뽑아 가지고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연구직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종사하다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혹시 건강 검진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무슨 만약에 무슨 합성을 하는데 어떤 특수한 금속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막 그러면은 그걸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농도가 높아질 수도 있잖아. 축적이 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나 아니면 그러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피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서도 그 안에 있는 중금속 같은 거 농도도 분석을 할 거야. 그러면은 근데 그 만약에 여기 아까 봤던 뭐 카드뮴, 뭐 머큐리, 뭐 구리, 막 이런 중금속 같은 것도 여러 개를 분석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한다.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많이씩 빨아들여서 해야 된다. 그게 뭐야? 우리가 피를 더 뽑아야 되나? 응? 별로 좋지 않지? 예?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 번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성분을 다 분석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장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는 업솔션 스펙트로스코피는 라이소스가 앞에 따로 있죠. 홀로우 캐소드 램프가. 근데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는 라이소스가 있었나? 요거는 그 전에 챕터 7인가 그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예전에 미안합니다. 깜짝 놀랐네. 내가 소리를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예의가 없어. 웨이브랭스 셀렉터 그다음에 뭐 디텍터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슨 스펙트로스코피죠? 어떤 형태? 업소션을 볼 때 소스가 있고 샘플이 있고 그다음에 웨이브랭스 셀렉터가 있고 이게 뭐 요 앞에 있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디텍터가 있고 그리고 라이소스가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뭐지? 에미션? 그러면 틀리는데 이거는 플로레센스지. 플로레센스하고 에미션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거는 플로레센스는 빛이 들어가고 빛이 나오는 거고 에미션은 빛이 안 들어갔는데 빛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빛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없고 여기서 어떤 전기적 에너지 아니면은 열 에너지 뭐 이런 등으로 바닥 상태에 있는 것을 여기 상태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걔가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미션 스펙트로메터,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라이트 소스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료 자체가 불꽃 안에 있는 시료 자체가 라이트 소스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 얘기는 아까 어토믹 업솔루션 할 때 필요했던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원소마다 필요한 라이트 소스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불꽃으로 굉장히 높은 온도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플라즈마로 높은 온도로 만들어주면서 바닥 상태에서 여기 상태로 올려주는 거는 뭐 소디움은 올라가는데 마그네슘은 안 올라가고 마그네슘은 올라가는데 뭐 알루미늄은 안 올라가고 그렇지 않겠지. 그 온도가 되면은 높은 온도가 되면은 바닥 상태에서 그 여기 상태로 올라가는 건 그 두 개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전기나 아니면 열 에너지, 뭐 플라즈마 이런 거 가지고 샘플을 가열을 그러니까 여기를 시켜주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여기 상태로 갔다가 에미션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 나오는 빛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서 뭐 소디움에 58 9.2였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마그네슘의 라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의 에미션 라인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모든 빛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를 잘 사용하면은 한 번에 그 안에 있는 성분들에 대한 정보를 거의 대부분 다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료도 절약될 거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챕터 10에서 어토믹 에미션에서 그 이제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에미션 스펙트로메트리가 업솔루션 스펙트로메트리보다 어떤 장점이 있냐라는 건데, 일단은 차이점이 뭐냐 생각해 보면은 보통 에미션 스펙트로메트리는 훨씬 높은 온도에서 해줘요. 2, 3천도하고 뭐 5, 6천도 온도가 이렇게 2배 정도 이렇게 더블이 되고, 그랬을 때 업솔루션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얘기했던 케미컬 인터피어런스들, 뭐 중간에 뭐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생겨서 브로드한 백그라운드가 생긴다 이런 얘기 지지난주쯤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2, 3천도에서 생기던 그런 화합물들이 5, 6천도로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다 원자화가 돼 버리니까 다 분해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케미컬 인터피어런스 같은 게 거의 없어져서,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그래서 훨씬 그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적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시멀테이니어스 멀티 엘리먼트 디텍션이 방금 얘기한 거예요. 얘네들을 높은 온도에서 한 6,000도 정도 온도에서 그 플라즈마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대부분의 원자화된 성분들은 다 바닥 상태에서 많은 부분이 여기 상태로 올라가고, 얘네들이 다시 떨어지면서 모든 종류의 성분에 대한 에미션 라인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태양, 우리 그 기기 분석 실험이 폐광이 안 됐으면 그런 것도 했었을 텐데, 분광기를 가지고 태양빛을 딱 보면은 아마 일반학 책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요것만 나타나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그 밤에 보이는 별 중에서 멀리 있는 별에 뭐 사람이 가본 별은 없잖아. 그렇죠? 태양을 가봤나? 달 정도 사람이 가봤지? 화성도 못 가봤지? 화성도 그냥 기계를 보낼 뿐이지. 그리고 화성은 별이 아니지. 그리고 그건 행성이지. 근데 이제 우리 밤에 보이는 별에 저 별은 뭐로 이루어진 무슨 가스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천문학자들이 하잖아. 그런 거 어떻게 할까? 그 별이 우리 태양도 가까이 가면 아주 뜨거운 뭐 플라즈마니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그 성분들에 대해서 에미션 스펙트럼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빛을 보면은 이런 브로드한 연속 스펙트럼도 있지만은 이런 라인으로 나온 건 그 태양에 어떤 성분들이 있나 그것을 알려주는 거고, 다른 별에 대해서도 그 별에서 오는 빛을 분석을 하면은 그 안에 그 별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에미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알게 되는 건데,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어떤 시료를 그런 플라즈마 상태에다가 집어넣어서 6,000도 이런 정도 온도에서 놔두게 되면은 그 성분들의 에미션 스펙트럼이 나오고, 어떤 픽들이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를 분석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성분이 얼마큼씩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성분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멀티 엘리먼트를 한꺼번에 디텍션할 수 있기 때문에 어토믹 업솔루션 이런 장비들보다 훨씬 장점이 되는 거죠. 시간을 줄이고 뭐 그리고 시료도 적게 써도 되고, 그리고 거기다 더 좋은 게 로우 디텍션 리미트예요. 로우 디텍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테이블에서 봤듯이 ICP-AES는 플레임으로 하는 어토믹 업솔루션에 비해서 보통 공이 한 2개 정도 더 내려가죠.
100배 정도 그 이상도 그러니까 더 센시티브하게 되는 거고 너무 장점들이 많아. 끝에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 이건 무슨 얘기지?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다는 거는 굉장히 낮은 농도도 측정하면서 또 굉장히 높은 농도도 같이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에 아마 그 숫자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장점들을 내가 2차 지문 광고서 때는 1차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혹시 초반부터 포기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선 주로 이제 핸드아웃에 있는 거나 내가 수업 시간에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만 시험을 냈는데 2차 때는 그거보다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여기에는 없는데 책에는 있는 것도 조금 내려고 그러거든. 254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어토믹 에미션 스펙트로메트리 시작하면서 그냥 한 파라그래프가 뭐 플라즈마 아크 앤 스파크 에미션 스펙트로메트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254페이지 254페이지의 오른쪽 칼럼에 보면은 맨 첫 번째 파라그래프가 소위 어토믹 에미션 스펙트로메트리의 장점들에 대해서 쭉 나열한 거야. 예? 우리나라 책이라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줬을 텐데 이쪽 그 영어권 책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금 얘기한 인터피어런스가 적다. 그 다음에 멀티 엘리먼털 디텍션 할 수 있다. 디텍션 리미트가 굉장히 낮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크다. 그러면서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에 숫자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맨 밑에 정도에 나오네요. 조금 나오네. Finally, plasma emission methods usually have concentration range of several orders of magnitude in contrast to 2 or 3 decades range for the observation method described in the previous chapter. 그러니까 observation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2나 3 정도니까 100배나 1000배 정도 되는 오더에서 그러니까 레인지에서 변하는 게 만약에 미니멈 디텍션이 뭐 1ppm이다. 그러면은 100ppm이나 한 1000ppm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에미션 스펙트로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훨씬 높아서 한 오더가 한 5개, 6개. 그러니까 만약에 미니멈이 1ppb다. 그러면은 그것에 10의 5승이면은 10만 ppb 아니면 10의 6승이라면은 100만이 되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낮은 농도인 1ppb를 측정하면서 1000ppm까지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료가 굉장히 낮은 농도도 있고 높은 농도가 있는 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에미션 그러니까 업솔션 스펙트로스코피라면은 뭐 농도가 진한 게 있으면 또 물켜가지고 손 다시 찍어야 되고 그럴 텐데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거는 지금 업솔루션 같은 경우에 한 10의 2승이나 10의 3승 근데 에미션 같은 경우에 10의 5승이나 6승 정도까지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고요. 디텍션 리미트는 아까 표에서 봤듯이 한 100배 정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장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ICP-AES 이게 뭐 그냥 업솔루션 스펙트로메트리보다 가격은 몇 배도 비싼데도 대부분 요즘은 우리나라도 좀 돈 좀 있다고 업솔루션을 잘 안 사더라고. 대부분 에미션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우리가 사실 지난 업솔루션 스펙트로메트리 할 때는 에미션 안 좋다는 얘기를 좀 했잖아. 온도가 낮았을 때 뭐 10도가 바뀌는데 몇 %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한 거는 결국은 플라즈마거든요. 그렇죠? 플라즈마를 사용하면서 에미션 스펙트로메트리가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플라즈마가 뭔가? 플라즈마 우리가 뭐 다 아는 듯하지만 또 뭐냐고 물어보면 또 잘 모르기도 하고. 플라즈마가 뭐예요?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 Electrically conducting gaseous mixture containing significant concentration of cations and electrons. 그러니까 뭐 양이온이나 아니면 전자가 굉장히 많은 농도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체 상태의 혼합물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럼 좀 감이 오나?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제4의 페이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은 기체긴 기체인데 기체 상태긴 기체 상태인데 그 안에 있는 기체들이 굉장히 이온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르곤 같은 기체라고 그러면은 아르곤 이온화돼서 아르곤 그 플러스 캐다이온이랑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전자들이 굉장히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굉장히 높은 온도를 뭐 여기서 본 이제 10,000K라고 그랬으니까 10,000K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온도를 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열을 하거나 일렉트로서멀하게 하는 거나 그런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바닥 상태에 있는 것을 여기 상태로 올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런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보면은 학생들도 뭐 나도 그렇고 이런 말로 설명을 해주면 더 잘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 세대는 더 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여주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더 잘 이해가 되는 건 어떤 건가? 둘 다 보여주는 거? 그렇지. 그림과 그리고 글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에는 이제 책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글만 막 써 있는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이 들어가고 요즘은 또 뭐가 있어요? 그치? 우리가 이제 책만 보다가 만화를 보다가 이제 만화 영화를 봐야지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 그냥 뭐 유튜브나 이런데 아니면 구글 동영상 이런데 가서 플라즈마 아니면 뭐 플라즈마의 뭐 원리 뭐 이렇게 한번 검색해봐요. 그럼 재밌는 거 많이 있어. 여기 보면은 인덕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 뭐 다이렉트 커런트 플라즈마 이것도 장면에서 설명을 할 텐데 마이크로웨이브 인듀스드 플라즈마 난 하나 동영상 본 게 있는데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가지고 플라즈마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실험실에서도 플라즈마가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런 기체해지면서 방전시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표면 같은 거 처리하거나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아르곤 이온이라든가 전자 같은 거 가지고선 표면을 막 이제 그 반응을 시켜주면 표면이 더 액티브해지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더 작아진 예전엔 플라즈마 하면 뭐 태양 뭐 이렇게 거대한 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마치 볼펜처럼 조그맣게 돼가지고선 하면은 플라즈마가 요 끝에서 쫙 나오는 것도 있어. 플라즈마가 저런 원래는 뭐 플라즈마를 뭘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아르곤으로 플라즈마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아르곤이 그런 높은 온도라든가 그런 이온 상태로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의 에미션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는 그런 산소 가지고 플라즈마 만들거나 아르곤 가지고 플라즈마 만든 거 그런 걸 사용하는데 아주 색깔이 이쁜 뭐 보라색, 파란색 이런 걸로 만들어지지. 그래서 그런 거 동영상 한번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근데 이제 어토믹 에미션에서 사용한 거는 사실 나는 다이렉트 커런트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99.99%가 인덕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것 같아. 그럼 그건 뭐냐? 이렇게 생겼어요. ICP, 인덕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라는 거는 이쪽에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플레임 옵솔루션 같은 것처럼 시료는 이 밑에서 이렇게
노즐을 통해서 올라오고 그 시료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의 온도가 5,000도, 6,000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요 바깥쪽으로 탄젠셜 아르곤 플라스마 뭐 서포트 플로우에서 아르곤이 이렇게 삐 그러니까 이 주변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코일이 있어요. 레디오 프리퀀시, 그러니까 레디오 프리퀀시 RF 필드를 만들어주는 인덕션 코일이 있어서 여기에 필드, 그러니까 그 레디오 프리퀀시의 어떤 그 전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올라오던 그 아르곤 가스들이 그리고 여기 하나가 없는데 책에 보면은 처음에 스파크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아르곤 이온으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그것이 자꾸 재생산되면서 요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 회전하는 어떤 아르곤 가스, 아르곤 이온하고 그리고 전자들의 흐름이 요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그런 플라즈마 상태의 그 아르곤 캐다이온하고 그리고 전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온도가 뭐 점점 올라가서 여기 보이겠네. 그렇죠? 여기가 이 부분이 여기죠. 요거죠. 여기가 그 플라즈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온도가 1000K라고 되어 있네. 만도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루틴하게 만든다는 거잖아. 사실 ICP, AES 이런 장비는 뭐 우리 학교에도 뭐 공동기실 같은 데 가면 공대 가보면은 여러 대 있을 거야. 여러 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게 몇 도인지 잘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근데 이제 뭐 버튼만 누르면은 뭐 이런 온도가 여기 생성이 되고 중간으로 샘플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뭐 8,000도, 6,000도 이렇게 이 안에서의 온도가 6,000도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순식간에 여기서 샘플이 오토마이즈가 되고 오토마이즈 된 거가 또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가고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써 있는 게 처음에 흘러가는 아르곤이 스파크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이온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온하고 전자들이 그러니까 인덕션 코일 여기에 있는 그 인덕션 코일에 의해서 뭐 그 필드 안에서 이온하고 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closed annular path and the resistance of ion and electrons 뭐 이런 얘기가 요 안에서 계속 그 이온하고 전자가 뺑뺑뺑 돌면서 저는 만도라는 만K라는 높은 온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로 이온하고 전자들 사이에 어떤 흐르면서의 어떤 오믹 히팅, 그러니까 저항에 의한 히팅에 의해서 이 플라즈마가 형성되고 거기 가운데를 샘플이 통과해서 올라가면서 원자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아까 거기 인덕션 코일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게 인덕티브리 커플드 그 플라즈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거가 다이렉트 그게 그림이 어디 있나? 259페이지에 있네요. 다이렉트 커런트 플라즈마 소스. 요거는 뭐 쓰이는 거를 나는 별로 못 봤는데 뭐 이것도 커머셜하게 있다 그러니까 아까 경우에는 RF 코일이 있고 거기서 그 필드를 만들어줘서 그 필드 안에서 어떤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인데 다이렉트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캐소드 어노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캐소드가 있고 여기 어노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노드에서 아르곤 가스를 그러니까 이 두 군데서 발사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아르곤이 이온화가 되면 아르곤 캐다이온이 되면은 그 이 캐소드 쪽으로 이제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생기는 건데 그 요 밑에서 샘플하고 아르곤 가스를 같이 넣어주면서 샘플이 요 아르곤이 이
어노드에서 캐소드로 가면서 생긴 요 플라즈마 속으로 들어가서 가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방식은 아까 그 인덕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 웨이에서 훨씬 심플한데,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책에도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ICP 경우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아르곤을 써요. 그러니까 아르곤 소모량이 적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단점은 센시티비티가 ICP보다 뭐 한 5도 정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뭐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훨씬 덜 쓰는 것 같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DCP는 잘 안 쓰고 ICP를 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 훨씬 더 유지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르곤 같은 그 소모량이 훨씬 적고, 그리고 훨씬 더 이제 시스템도 심플하니까.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센시티비티가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인젝션 부분들은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가 이제 빛을 여기서 시료가 있고, 시료에서 나오는 에미션, 그러니까 시료를 오토마이즈해서 거기서 에미션이 나오게 하는 것까지가 저희 플라즈마가 하는 역할이지.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빛을 보려면은 웨이브랭스 셀렉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노크로메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뭐 이전의 챕터에서 배웠었는데, 에미션 스펙트로메이터에서 필요한 어떤 성능, 아까 업솔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엘리먼트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소스를 잘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에미션 스펙트로메터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사실 되게 많이 섞여 있잖아. 그리고 한 성분에서 픽이 하나만 나올까? 여러분들 에너지 다이어그램 봤을 때처럼 소듐의 경우에도 마그네슘의 경우에도 그 릴렉세이션 하는 경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성분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에미션 피크가 있어요. 그리고 시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아는 것도 있지만 또 모르는 성분들도 많이 미량으로 들어있을 테니까, 이 에미션 스펙트럼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픽들이, 이런 굉장히 많은 선 스펙트럼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게 좋긴 한데 그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지 좋은 거지. 그리고 많은 에미션 스펙트럼 픽들이 나오는 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정한 성분이 우리가 원하는 성분하고 그 스펙트럴 인터피어런스를 이룰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위 스펙트로메터, 좋은 모노크로메터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게 굉장히 좋은 높은 레졸루션, 0.01 나노미터 이상, 그리고 뭐 람다 오버 델타 람다가 뭐 10만 이상.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시그널 어쿠이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스트레이라이트라는 건 산란된 빛 같은 것들,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 그러니까 10의 6승, 이게 아까 말했던 에미션에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떤 파장인지 정확하고 그 다음에 정밀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뭐 이런 장점들, 그러니까 이러한 필요 요건들이 있어야지 소위 여기 에미션 스펙트로메터의 장점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한꺼번에 여러 가지 성분이 다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를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이 그림을 보니까 조금 더 현실 세계에 들어간 것 같지? 예전 옵티컬 인스트루먼트 거기서 나오던 그 다이어그램에 비해서 훨씬 복잡해지죠? 그래도 이것도 아직도 계략도지. 그래서 여기서 플라즈마 토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게 인덕션 코일일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스가 나와서 이 상태에서 이제 플라즈마가 만들어지고, 이제 샘플이 엑사이트 됐다가 떨어지면서 에미션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와서 컴퓨터 컨트롤드 미러에서 뭐 한 번, 두 번 튕겨주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쭉 보니까 여기가 뭔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데 같지? 예? 여기가 모노크로메이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부분이 오목거울 2개 있고 그럼 요 중간에 있는 거는 그레이팅이 되겠지? 그런데 이 그레이팅은 여기서는 홀로그래픽 그레이팅을 썼네요. 아마 지난번 챕터에서 설명을 자세히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뭐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엔트런스 슬릿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첫 번째 오목거울을 통해서 평행한 빛이 될 거고 그레이팅을 통해서 빛이 분산이 다시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오목거울을 통해서 포커싱이 돼서 엑시트 슬릿으로 가겠죠. 그리고 요 엑시트 슬릿으로 간 거가 뭐 그냥 곧장 여기 있는 디텍터를 가든지 PM 팁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PM 팁으로 가든지 뭐 두 가지 초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에미션은 막 5만 가지 픽들이 다 나올 거야. 그것을 어떻게 보는 건가? 여기서는 sequential instrument라고 했어요. sequential instrument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번역판에 뭐라고 돼 있어? sequence, 순차적. sequential instrument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아 얘가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어. 희망사항이지만 아 여기는 소위 에미션이고 플라즈마를 사용했구나. 그 다음에 아 여기에 모노크로메이터가 있는데 디텍터가 그냥 PM 튜브 같은 거 2개만 있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는 아니지만 한 번에 2개밖에 측정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파장을 선택하려면은 어떻게 하겠어? 원하는 파장을 요 엑시슬릿으로 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받고 뭔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니까 뭐 여기도 움직이긴 하지만은 뭐 이건 슬릿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플레이트가 움직이는 거고 요것도 미러가 움직이는 거고 여기 보면 그레이팅 밑에 얘 화살표가 있네. 여기서는 그레이팅의 각도를 바꿔줘서 입사각 반사각을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파장 람다를 선택할 수 있죠. 예? 여기서는 홀로그래픽 그레이팅의 앵글을 바꿔줘서 우리가 원하는 파장을 여기 통과시키게 만들어주는구나. 근데 한 번에 여러 개는 안 되고 기껏 해봤자 2개밖에 안 되니까 스캔을 해줘야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만약에 이번에는 마그네슘을 분석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마그네슘에 해당하는 파장으로 요 그레이팅을 각도를 맞춰주고 거기서 요 디텍터를 보는가. 기껏 해봤자 만약에 2개 정도를 동시에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있는 미러들을 조정해 가지고선 한 파장은 이쪽으로 가고 한 파장은 이렇게 가서 뭐 측정한다든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멀티 엘리먼트 디텍션이라는 거가 충분히 구현되지가 않죠. 예? 여기서 에미션은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측정을 다 못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예전에 소위 디텍터가 굉장히 비쌀 때 그런 때의 모드인 것 같고 그리고 책에 보면은 이런 시퀀셜 디텍 인스트루먼트가 있고 그거 밑에 보면은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이것을 슬로우 스캔 모드 이거는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 이런 시퀀셜 인스트루먼트라는 거는 스캔을 해주면서 왜 갑자기 아파? 지났어? 졸려서?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시퀀셜 인스트루먼트라는 거는 스캔을 해주는 건데 순차적으로 파장을 쭉쭉쭉쭉 가면서 이동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파장에서 측정하고 그러니까 계속 태워주긴 해야겠지. 근데 슬로우 스캔이라는 거는 뭐야? 이건 그냥 영어 문제 같기도 한데 슬로우 스캔을 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근데 똑같은 속도로 쭉 간다고 해봐. 그러면 쓸데없는 요 중간에 가는데 엄청난 시료를 태우고 있겠지? 응? 그러니까 슬로우 스캔 모드라는 거는 여기 요 부분에서는 빨리 가면 안 돼. 굉장히 천천히 가야지 요 샤프한 스펙트럼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굉장히 슬로우로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굉장히 빨리 가고 또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여기서 만약에 빨리 간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구별을 못 할 거야. 픽을. 만약 다른 성분인데 여기서는 로 가면서 요 픽하고 요 픽을 구별해 가면서 얘의 인텐시티가 얼마고 얘가 인텐시티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스캔 모드의 일종인데 슬로우 스캔 모드라는 거는 기존에 그냥 같은 속도로 이 그레이팅을 움직여주면서 했을 때 어떤 시간 낭비 같은 것을 최소화해주는 그런 모드를 슬로우 스캔 모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뭘까? 얘도 배운 건데 SCR 스펙트로미터, ECR 스펙트로미터. 아직 다 잊어버리지 않았지? 잊어버렸어? 내가 지난 시험 낼 때는 그때 마지막 시간에 가르친 거라서 일부러 시험 문제 안 냈는데 그리고 또 여기 또 나오기 때문에 2차 중간고사 때 낼 기회가 충분히 또 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에미션 스펙트럼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들어있는 성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픽들이 샤프하게 어떤 땐 오버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디멘전으로만 이렇게 쭉 펼쳐놨을 때는 충분히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기존의 모노크로메이터의 성능을 더 좋게 만드는 거가 ECR 스펙트로미터였었고 여기서 엔트런스 슬릿으로 빛이 들어와서 똑같이 콜리미네이팅 오목 거울이 있어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그레이팅에서 분산을 시켜줬는데 여기 SL 스펙트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 웨이브랭스 셀렉터에 해당하는 거가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한번 분산을 시켜주고 두 번째 여기서는 프리즘을 사용했는데 프리즘을 사용해서 또 한 번 분산시켜주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이쪽 축으로 분산시켜줬다면은 두 번째 뭐 프리즘이나 그레이팅은 그것의 직각 방향으로 분산시켜줘서 최종적으로는 이거 예전에 있던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이런 구조였죠. 처음에 그레이팅에서 한 번 분산을 이쪽 방향으로 분산시켜주고 두 번째는 뭐 보통 프리즘을 많이 사용하는데 프리즘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위아래로 분산시켜줬죠. 그러니까 이쪽 축으로 한 번 분산시켜주고 두 번째는 이쪽 축으로 분산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 에미션 픽들이 마치 이미지처럼 투 디멘셔널하게 이런 한 축에서의 스펙트럼이 아니라 에미션 픽들이 이렇게 어떤 사진에 어떤 점들이 찍히듯이 픽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이제 에미션 라인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숫자를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엑시스 슬릿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마그네슘의 뭐 4P에서 뭐 3S를 가는 거다.
요거는 뭐 소디움에 뭐 3P에서 3S를 가는 거다. 그런 것을 미리 해놓고서는 엑시스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으면은 여기서 측정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챕터 10에 나오는 거가 첫 번째 그레이팅에서 한번 좌우로 분산시켜주고 두 번째 프리즘에서 위아래로 분산시켜준 것을 미러를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많이 있는 거가 이 구멍의 위치에 따라서 파장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구멍으로 나오는 거는 어떤 성분이다, 어떤 엑시스로 나오는 거는 어떤 성분이다라는 것을 다 어사인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에미션 스펙트로미터에서 우리가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특히 이런 SL 스펙트로미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좋냐, 장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물론 지난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했겠지만은 다음 시험 준비할 때도 잊어버리지 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루브 덴서티도 훨씬 적고, 그 다음에 디프렉션 앵글도 굉장히 크고 이런데 레졸루션은 뭐야? 얘가 6만인데 얘는 76만이죠. 10배 이상 좋아지지. 그 다음에 레시프로칼 리니어 디스퍼레이션도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요 SL 스펙트로미터, SL 모노크로미터를 그 어토믹 에미션 스펙트로미터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뭐 거의 UV 레인지인 260, 220 여기서부터 뭐 640이니까 거의 비저블 레인지의 끝에까지 간 거죠. 그것을 한 플레이트 안에서, 한 이미지 안에서 쫙 다 나열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빛을 봤다. 그럼 걔는 몇 나노미터짜리 빛이다. 그리고 그게 어떤 성분에서 나온 에미션이다. 라는 걸 딱 파악할 수 있겠죠. 시간이 45분. 아까 뭐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하나 잊어버렸네. 여기서도 뭐 거의 같은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뭐 아까 이런 원리들, 왜 에미션 스펙트로미터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플라즈마가 뭐냐, 뭐 그리고 뭐 SL 스펙트로미터가 어떤 원리에 작동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주 메모리에다 집어넣어놔요. 항상 책을 안 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 Detection Limit and Useful Emission Lines 해서 여러분들 책에 나올 것 같은데 267페이지에 나오네. 이게 컬러가 아니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컬러로 나오죠. 파란색, 뭐 회색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보면은 약간 색깔 구별은 되네. 파란색인, 그러니까 나노그램, 여기서 요거 단위가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예요. 뭐 ppb 정도 될 거야. 그리고 10 ppb 이하인 거는 요 색깔로 돼 있으니까 뭐 스칸디움, 타이타늄, 뭐 바나디움, 크로미움 이런 중금속 계열이 다 그 정도 농도에서 디텍션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높은 10에서 30 ppb 정도가 디텍션 리미트다. 그런 거는 지르코늄, 렌테늄, 하프늄, 텐탈륨 뭐 이런 것들이네. 그리고 뭐 카파, 징크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 센시티비티 안 좋은 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알칼리 금속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좀 더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 거는 뭔가 봅시다. 넘버 오브 라인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저기 가득 차 있는 거는 그 엘리먼트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은 가득 차 있는 게 뭐가 있나?
뭐 스칸dim이다. 요 같은 경우에는 스칸dim에서 나오는 에미션 라인이 17개에서 24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어떤 그 중에 한 라인이 다른 거랑 그 시료 안에 있는 다른 성분이랑 픽이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오버랩이 있거나 아니면 매트릭스에 있는 다른 성분이랑 인터페런스가 있을 경우에는 이 17개나 24개 되는 여러 가지 에미션 라인 중에서 다른 걸 선택해서 측정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초이스가 많이 있겠지.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밑에만 색칠이 살짝 돼 있는 뭐 소디움, 리튬 이런 것들은 소디움이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센시티비티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10ppb 이하로 굉장히 낮은 농도까지 측정이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에미션 라인이 1개, 2개, 뭐 3개, 6개, 몇 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픽 위치에 에미션 픽 위치에 다른 매트릭스에 의한 간섭 같은 게 있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예 직장으로 ICP로 분석하는 것을 그 전업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그 주 메모리에다 메인 메모리에다 넣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시험에서 이걸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디에 있다. 그리고 내가 뭐 실리콘을 분석해야 되는데 아니면 징크를 분석해야 되는데 ICP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센시티비티가 있는지 이런 것들 알고 싶으면은 내가 처음에 이 책이 좀 백과사전 같은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ICP의 센시티비티에 관련된 거는 이 책에 한 챕터 10 이 정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은 보조 메모리에 넣어두면은 뭐 시험에도 그렇고 앞으로 사는데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비교가 나오는데 ICP 에미션으로 봤을 때 ppb 이하로 내려가는 거가 9개, 그 다음에 10ppb 정도까지가 뭐 32개, 그러니까 굉장히 대부분이 1에서 10ppb 사이에서 측정을 할 수 있죠. ICP를 사용하게 되면은. 근데 플레임 어토믹 업솔션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종이 거의 ppm 가까워지는 10에서 100ppb 정도의 대부분의 성분들이 디텍션 리미트가 있죠. 일단 여기서도 한 오더가 차이 나긴 하는데 실제로는 ICP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료를 좀 더 오래 측정할 수 있지만은 어토믹 업솔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엘리먼트밖에 못 찍고 그리고 여러 매를 찍으려면은 그 시료를 많이 사용하니까 오래 찍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보통 ppm 정도로 생각하는 게 더 리즈너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토믹 에미션 스펙트로메트리에 대한 부분이었고, 자, 그 뒤에 부분에 뭐 좀 더 잡다한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혹시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커버가 되게 되면 좀 더 얘기를 해줄게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있고 그 다음 목요일 날 보강하는 거고, 그리고 질문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